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그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난장판이었어요. 바닥은 플라스틱 바구니가 깨진 파편이 있었고 옷도 전부 나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 위에 걸려있던 저희 가족들의 사진은 액자가 부셔져 있었죠. 사진에는 저희 가족들 뒤로 새언니와 저희 오빠가 나란히 머리를 기대고 찍혀 있었습니다. 새 식구가 생겼다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분주하게 준비했던 그날이 떠올랐죠. 얼굴이 크게 나온다면서 맨 뒤에 서서 꼼짝도 안 하던 오빠의 장난기 가득한 웃음소리, 머리를 잔뜩 부풀린 나의 어머니에게 화장을 해주던 새 언니까지. 하지만 이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새 언니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어머니는 서서 소리를 지르고 계셨죠. 이때 아버지는 소금을 가지고 와서는 새 언니의 머리 위에 쏟았습니다. 너 다신 내 집에 발 디딜 생각도 하지 마라. 너 내 며느리 아니야. 저는 그날 순하시기만 한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어머니는 거의 뒤로 넘어가시면서 새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동시에 머리에 가득 붙어있던 소금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내 아들 살려내. 너야.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어.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왜? 우리 집 재산이 탐나서 그래? 내 아들 목숨값 너 줬잖아. 그거면 됐잖아. 새언니는 계속 두리번거리다가 현관 앞에 서 있던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빠르게 기어와 제 손을 잡고 흔들며 울면서 매달렸죠. 하지만 전 그 손을 잡아서 매몰차게 끊어냈습니다. 허공에서 달랑거리던 손이 풀썩 바닥에 내려앉더니 온 몸을 완전히 엎드리더라고요. 어머니는 새 언니의 양 어깨와 등을 때리기도 하고 한참을 울면서 흔들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고, 너만 없으면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아버지는 계속 호통을 치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새언니는 계속 버텼고 전 손목을 붙잡고 문 쪽으로 질질 끌어당겼습니다. 아가씨,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새언니는 아이처럼 발을 굴리며 새된 소리를 냈죠.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나가요. 저는 그 모습도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네? 제가 2배로, 아니 10배로 잘할게요. 우리 잘 지냈었잖아요. 저 나가면 못 살아요, 정말.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잘 지냈더라? 맞아요. 우린 정말 잘 지냈습니다. 아주 잘 지냈죠. 물론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새언니를 처음 봤을 때가 9년 전 가을이었죠. 오빠가 새언니를 소개해준다고 명절날 아침에 데리고 왔었어요. 미리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누굴 만난다 어쩐다 이런 티도 내지 않다가 갑자기 데려왔죠. 그때 아버지는 늘어진 티셔츠에 트렁크 팬티 차림이었고 엄마는 얼굴에 온통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시 취업을 준비하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수였죠. 심지어 3일 동안 씻지 않아 기름이 잔뜩 핀 머리에 효자손으로 등을 벅벅 긁으며 나왔었어요. 눈이 마주쳤고 상황을 판단하는데 거의 1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마치 인기척을 느낀 바퀴벌레처럼 빠르게 각자의 방으로 숨어버렸죠. 그리고 30분 정도 뒤에 아무렇지 않은 척 손님을 마주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색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숨겨놨던 모피 코트까지 휘감고 나왔고 아버지는 양복에 넥타이까지 하고 나왔더군요. 촌스럽게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머리만 양심적으로 감고 피부 화장도 살짝 하고 입술만 발랐는데 말이죠.
솔직히 저희 가족이 좀 과한 편이긴 해요. 서로의 상태가 굉장히 웃기긴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무던하게 애를 썼었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우리 꼴을 보고 낄낄거리며 비웃었을 오빠가 그러지 않고 바짝 긴장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오빠의 별명이 거인일 정도로 체구가 있는데도 어깨며 목이며 긴장한 티가 역력하더군요. 그때서야 전 새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죠. 첫인상은 오빠의 등 뒤에 붙은 작은 요정 같았어요. 그 정도로 작았습니다. 190에 가까운 오빠와는 상당한 키 차이가 났었죠. 150 정도 될까? 까만 머리는 어깨를 살짝 내려오는 길이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창백해 보이는 흰 피부, 엄청난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분명히 수수하게 예쁜 얼굴이었죠. 식사를 준비하면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눈치를 힐끔거리면서 새언니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휴, 다행이야. 솔직히 언뜻 보고 난 내 아들이 어디서 애 하나 낳아온 줄 알았다. 엄마, 오빠 얼굴에 저런 얼굴이 어떻게 나와? 유전자 몰라? 유전자라는 게 있어. 팔이 아무리 안으로 굽어도 그러면 팔이 뒤로 꺾여. 적당히 해야지. 전 어머니에게 등짝을 한 대 맞고 입을 다물었어요. 내 아들이 왜? 내 아들이 어때서?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또 키도 크고. 엄마, 방금 키 크다고 2번 말했어. 그리고 모피코트 좀 벗어. 털 날리는 것 좀 봐. 음식에 털 다 들어가겠다. 내버려 둬. 추워서 입었어. 춥긴. 이마에 땀방울 맺히고 있구만. 이제 그냥 벗어요. 당신은 넥타이 때문에 목 졸린 것 같아. 숨은 쉬고 있어? 둘 다 그만해. 우릴 뭐로 보겠어. 위험 있게 좀 행동해요. 위험은 무슨. 네 오빠랑 저 아가씨랑 서 있는 게 위험해 보인다. 옆으로 쓰러지면 깔릴 것 같은데 불안해 죽겠네. 그러게. 같이 서 있으니 소도둑놈 같긴 해. 근데 저렇게 작은데 뱃속에 들어가긴 할까? 밥 공기를 덜어 말어. 간장 종지 말고는 작은 그릇이 없는데 어째? 그냥 반 공기만 줄까? 우리 집은 작게 먹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그러게 그릇 좀 더 사자니까. 털긴 뭘 덜어. 먹을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대신 꾹꾹 누르지 말고 공기를 넣어봐. 그럼 얼추 비슷해요. 부모님의 말이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건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 집은 친인척 포함해서 모두가 장신이에요. 저도 친인척 또래 여자들 중에 작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키가 170이고 아버지는 183, 어머니는 168입니다. 부모님 세대까지 감안하면 정말로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아담한 새언니를 보고는 새로운 종족과 교류하는 느낌이셨을 겁니다. 하필이면 어머니가 손도 커서 잡채며 전이며 엄청난 양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 새언니는 분명 소화를 다 시키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희의 첫 만남이었죠. 저는 솔직히 저희 오빠가 성격은 좋은데 인물이 좀 그래서 얼마 못 가서 헤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제없이 잘 만났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슬슬 부모님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의외였어요. 제가 본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유쾌하고 과한데 또 정이 많은 분들이라서 결혼 반대, 이런 건 절대로 하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이죠. 이유를 몇 개 꼽자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새 언니가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이 크게 아팠었고 직장이 없다는 것, 고등학교를 중퇴해서 검정고시 출신이었다는 것이 있어요. 엄마, 내가 사랑과 전쟁인가 사랑과 이혼인가 그거 그만 보라고 했지. 우리 집이 뭐라고 반대야 반대가? 오빠를 데려가 준다는데 감사해야지. 글쎄, 넌 가만히 있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네 엄마 말이 맞다. 단순하게 졸업을 했다, 취직을 했다의 문제가 아니야. 우린 그 아이에 대해서 모른다.
이 회사에서 괜히 이력서를 받는 줄 알아? 그 사람을 모르니까 이 뭐라고 살았는지 추측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잖냐. 학교에 다닐 때 출결은 어땠는지, 이 성적은 어느 정도로 유지했는지 그걸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이해해보려는 거잖냐. 그래. 근데 걘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가당키나 하니? 그런가? 난 그럼 중립할래. 전 다시 엄마에게 등짝을 세게 맞았습니다. 이유는 저더러 줏대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새언니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반면에 오빠는 늘 말이 많고 수다스러웠죠. 덩치는 커다란 우루사 같은 게 두툼한 손으로 어머니랑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몇 시간을 떠들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랑과 전쟁 같은 프로를 보면서 거실에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셋이 남의 가정 문제를 가지고 뭐가 옳다 아니다 이게 옳다면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 수다스러움의 최대 피해자는 저였어요. 심지어 제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수다가 조금 더 심해지기까지 했죠. 환경만 보면 확실히 오빠가 아까운 것은 맞지만 어떤 여자가 오빠를 이해해 주겠어요. 정 그러면 왜? 좋은 방법이라도 있니? 아, 맞다. 맞아. 돈 그런 거 줄까? 얼마 정도 넣어야 될까? 50? 좀 적나? 500? 500은 좀 그런가? 5천? 5천만 원? 아이, 당신 돈 있어. 퇴직금 조금만 해서 예의 있게 계좌이체라든가. 에이, 그건 직접 만나서 던져야 되잖아. 아이, 그리고 나 퇴직 안 했어. 엄한 사람을 퇴직시켜. 아, 몰라. 당신이 던지든가 그럼. 어허, 이 사람아. 아이, 나 퇴직 안 했다니까요. 엄마, 아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말해봐라.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알았어. 일단 때리지 마. 그럼 말할게. 알았다, 알았어. 어머니는 양손을 들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냥 쿨하게 한번 가보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아니, 일단 결혼을 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화려한 솔로가 되는 거. 그거 경력 있는 신입처럼 결혼도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짝! 저는 결국 등짝을 두들겨 맞았어요. 저희 가족이 좀 그렇죠. 돈을 계좌이체 한다느니 퇴직금을 줘야 한다느니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을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루 종일 사랑과 전쟁을 강제 시청해야 했죠. 딱히 유익하진 않았습니다. 돈봉투를 던지는 법이나 물잔을 얼굴에 뿌리는 법, 손목의 각도 같은 이상한 말만 주고받았죠. 웃기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뭔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거나 진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방법은 웃겨도 나름 진지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래, 아들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시키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누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있게 되어 있지. 였습니다. 만나려고 할까? 우리 아들이 그래도 좀 순정파잖아. 날 닮아서. 입에 침이나 발라요. 동네 교회 오빠 쫓아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거짓말은. 집 방향이 같았다니까. 뒤에서 따라간 게 아니고. 서로 각자 집에 간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왜 또 대화가 그리로 튀어? 집중해야지, 집중! 맞다. 일단 근데 여자가 있어야 하잖냐. 하긴, 누구 좋은 사람 있나? 맞다, 딸. 너 친구들 있지? 친구? 엄마, 나 그런 거 없어. 너 친구 많잖아. 그 전에 정미? 걔도 예쁘고 키도 크고 늘씬하던데. 또 지영이? 맞지? 단발머리하고 귀엽고 여성스러운 애. 성격도 참 좋고. 그리고 또 미란인가? 너무 세련되게 이쁘던데 난 그 친구도 좋더라. 그 친구들. 생각해보니까 오늘부터 그 친구들하고 절교하기로 했어. 너 진짜 날 잡아서 맞을래? 그럼 엄마 친구를 소개해줘. 왜 내 친구를 희생해야 되는데?
요지집애가 오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희생? 희생? 저희가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 오빠가 집에 왔어요. 오빠는 조그마한 눈으로 한참을 저희 셋을 보더니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건 한 몇 년만 더 생각해보고. 엄마, 우리 2년을 기다렸잖아요. 이걸 어째? 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 옆구리를 꾹꾹 찔렀죠. 결혼은 자고로 아이 1년지 대사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 아, 제발 아빠. 그리고는 토끼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제발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엄마, 아빠,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전 오빠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예전에 키우던 금붕어가 죽었을 때도 3일 내내 밥은 안 먹었어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죠. 제 오빠라서 얄미울 때가 많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착하기는 하거든요. 다 큰 성인이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양손을 싹싹 비는데 부모님도 속이 상한지 그냥 한숨만 푹푹 쉬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알겠어요.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데 오빠의 착한 성격도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결혼 생활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허허하고 웃으며 자기 탓을 할 사람이라 작은 조건이라도 따지려고 한 거겠죠. 결국 반대가 무색하게 결혼은 진행이 되었어요. 오빠는 저희 본가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전세로 들어간 집이었지만 굉장히 낡고 허름해서 손을 봐야 했어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폐가에 가까웠어요. 장판은 얼룩지고 군데군데 너덜너덜했고 벽지는 누군가의 벽에 붙어 살았는지 사람 자국이 누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벽지며 장판이며 대공사까지 진행하고 나머지는 오빠와 새언니의 손길 그리고 저와 부모님의 불길까지 더해서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때 새언니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불길이라고 표현을 한 건 저와 부모님은 타고나길 섬세하지 못합니다. 뭔가를 꾸미고 예쁘게 하는 데는 젬병이었죠. 손을 대면 댈수록 점점 망가지는 느낌이랄까요? 마이더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손? 뭐 그런 거죠. 그나마 오빠가 저희 집에 섬세한 유전자를 다 가지고 태어난 편인데 새언니는 그런 오빠보다 훨씬 솜씨가 좋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새언니가 어디선가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끈에 묶어 벽에 걸었어요. 근데 정말이지 너무 앤틱하고 고급스럽고 예쁜 거예요. 부모님도 오빠도 사온 것보다 훨씬 예쁘다고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회사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를 꺾어 제 방에 똑같이 걸었어요. 묘하게 다른데 나름 최대한 비슷한 느낌이었고 만들고 저 혼자는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아요. 혼자 속으로 역시 사람은 좋은 걸 많이 보면 안목이 좋아지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가 보시고는 하다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까치밥 하라고 남겨둔 감을 따먹었냐? 내 딸이지만 모질다 모질어. 라고 하시며 나뭇가지를 버렸습니다. 이처럼 저와는 정반대였던 덕분에 저는 새언니와 금방 가까워졌죠. 무뚝뚝하기는 해도 저를 굉장히 잘 챙겨줬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도 잘하는데 심지어 요리도 잘해서 오빠네 신혼집에서는 자주 밥을 먹고 오기도 했어요. 오빠는 저를 귀찮은 날파리 정도로 취급했지만 괜찮았어요. 저도 오빠를 바퀴벌레 취급하거든요. 새언니는 웃음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저희 두 남매가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저희 부모님이 더해지면 웃음이 끊어질 날이 없었죠. 우리는 주말이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의 요리와 새언니의 요리까지 더해지니 밥 공기를 놓을 곳이 없어 들고 먹어야 했을 정도였어요. 신혼집에서 먼저 살기 시작하고 얼마 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눈이 부실 정도로 흰 드레스를 입은 새언니는
진짜 요정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빠는 보타이를 맨 커다란 반달가슴곰처럼 보였어요. 일가 친척 몇 분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식장 안은 텅 빈 것 같았어요. 특히나 신부 쪽은 거의 사람이 없었기에 저와 제 친구들은 모두 신부 측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오빠의 새 신부로 탐내던 친구 미란이, 지영이, 정미도 함께 참석했고요. 그 외에 제 친구 30명 정도가 자리를 꽉 채워줬습니다. 친구들이랑 다 절교했다며? 절교 당할 뻔한 거지. 오빠 소개시켜줬으면 그랬겠지. 어머니는 이를 보고 눈을 흘겼고 도대체 몇 명이야? 이젠 우리 집이 오히려 더 비어 보이잖아. 하고 작게 툴툴 거리셨죠. 내가 성격이 너무 좋은 걸 어떡해? 이 감당할 수 없는 인기란. 남자나 만나 남자나. 이 친구들만 얼마나 만나고 다녔으면 저렇게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너만 백수인 거야. 알아 이 속 없는 기집애야. 그래도 내가 부른 친구들은 다 돈 잘 벌어. 좋지? 으이구 속도 없이. 등짝을 또 맞기는 했는데 내심 부모님 모두 제 행동을 기특해 하셨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은 뭐 결혼식이 다 비슷하죠. 새언니는 울고 어머니는 안아주고 주례는 생략하고 서로 서약서를 읽어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오빠 친구들이 축가를 불러줬고요. 트로트였는데 새언니는 계속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했죠. 근데 그걸 보는 저도 약간 뭉클해지기는 했습니다. 이상하게 가족이라서 그런지 기분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느낌이었을까요? 신혼여행은 4박 5일 제주도로 갔습니다. 오빠가 긴 휴가를 잡기도 했고 이참에 해외를 가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새언니는 제주도도 가본 적이 없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수줍은 얼굴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가서도 그냥 둘이 편하게 놀면 되는데 계속해서 사진이 전송되었죠. 사진은 올레길 길가에 핀 꽃, 한라산 입구, 흰 모래처럼 단순하지만 예쁜 사진들이었습니다. 딱히 다음에 같이 오자 이런 입에 발린 이야기는 없어도 부모님 모두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빠도 뒤이어서 사진을 찍어 보내긴 했는데 자기 얼굴을 찍어서 바로 삭제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남은 휴가 기간 동안은 저희 집에서 보냈어요. 덕분에 부모님은 외출 복장을, 저는 화장을 한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같이 지내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단지 항상 시끌시끌한 곰들이 사는 집에 토끼 한 마리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기는 했어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아들이고 딸이고 집에 오는 게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부모님이었기에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똥 나오기 직전 마음과 똥을 누고 난 뒤에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죠. 또 올 거지? 내일 우리 불고기 할 건데. 아이 나 된장찌개 해준다며. 불고기 할 거라고요. 불고기. 아니 아까는. 네, 내일 올게요 어머니. 내일은 우리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그럼 넌 보러 가라. 이렇게 보내니까 뭔가 못해준 것 같아서 그렇지. 또 이번에 가면 언제 본다고. 애가 작아서 뭘 먹여야지 너한테 깔릴까봐 무섭다. 엄마, 아니 나 바로 옆동이야. 10분만 걸어가면 우리 집이야. 엄마, 심지어 슈퍼보다도 가까워. 그러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머니는 사랑과 전쟁의 열혈 팬이셨어요. 그래서 초반에 어머니가 어디서 듣고 왔는지 며느리는 초장에 잡아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김장을 엄청나게 준비했고 그날 잡게 된 건 어머니의 삐끗한 허리와 아버지의 머리채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과 전쟁 톤으로 아가, 넌 어디서 그렇게 이런 걸 배웠니? 하고 물으면 새언니는 인간극장 톤으로 보아원에서 제가 요리를 담당했거든요.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건 포기하셨죠.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할 것도 없었어요. 눈치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어머니가 시키기도 전에 움직였기 때문에 새언니는 날이 갈수록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정말로 평화로운 날의 연속이었어요. 오빠가 결혼을 한 뒤 얼마 안 가서 제가 취업하고 오빠도 승진을 해서 어머니는 새언니를 복덩이라고 부르셨을 정도니까 말이에요. 한 번은 신혼집에 저희 식구가 다 함께 간 적이 있어요. 솔직히 한 번은 아니고 굉장히 많이 가긴 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언니가 소품으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뒀었죠. 낡은 가구도 분해해서 사포질을 하고 새로 칠해서 새 가구처럼 만들어놨고 벽걸이 달력이며 액자 틀까지도 모두 손수 제작했다고 했어요. 집은 작은 편이었는데도 따뜻한 느낌이 났죠. 이것도 직접 만든 거니? 바구니를? 너무 예쁘구나. 네, 어머니 가지실래요? 아직 잘 못해서 좀 더 예쁜 걸로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그걸 따로 챙겼습니다. 와, 근데 언니 손재주 너무 좋은데 왜 썩혀요? 요즘 공예? 이런 것도 배우면 돈이 된다고 하던데 한번 해봐요. 네? 제가요? 에이,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돈? 아이, 돈이 된다면 해봐라. 내가 밀어주마. 아니에요, 아버님. 왜요? 우리 아빠 원래 이런 거 잘 안 해줘요. 마음 바뀌기 전에 알겠다고 해요, 언니. 예전에 용돈 준다는 거 한번 튕겼다가 난 지금까지도 그게 한이 돼요. 그게 아가씨, 제가 그걸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정말 실력만 있으면 퇴직금도 있으니까 공방? 그런 걸 차려도 된다. 일종의 투자지, 투자. 망하면 원금 갚고 잘 되면 2배로 쳐줘야 돼. 아이, 나 퇴직 안 했다고. 왜 사람을 자꾸 퇴직을 시켜? 퇴직도 하지 않은 아버지를 퇴직시킬 만큼 성격이 급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새언니는 전문적으로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열심히 배우는 탓에 부모님이 뒤늦게 후회하실 정도였죠. 방문도 뜸해지고 주말에 밥을 먹는 횟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빠도 툴툴거리고 약간은 서운해하기까지 했죠. 교육받는 곳이 저희 회사와 멀지는 않아서 저는 예외였지만 말입니다. 새언니는 가죽공예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가죽에서 나는 냄새, 기름 냄새가 너무 좋다면서요. 한 번은 저에게 직접 만든 지갑을 선물해 줬습니다. 실력도 있었고 노력까지 했으니 배운 지 1년 만에 언니는 공방을 열었어요. 작고 아담한 곳이었죠. 주로 교육을 해주고 취미반으로 주부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퇴직을 하진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개를 탄 돈과 새언니가 모은 돈, 그리고 은행의 도움을 받아 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수강생 수가 많아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죠. 저도 가게 운영에 도움도 줄 겸 또 겸사겸사 불길을 손길로 바꿔볼까 싶어서 몇몇 친구들을 끌고 주말에 몇 번 정도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생각보다 남자 수강생이 너무 많다는 거였죠. 야, 적당히 해. 수강생들 왜 째려보냐? 남자가 절반이잖아. 나는 새언니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너도 같이 노려봐, 빨리. 내가 왜 널 데리고 왔는데. 인상도 더럽고 힘도 세고 돈도 많아서 데려온 거거든. 아이고, 야, 나도 남자거든. 그러니까 너도 새언니를 좀 지키라고. 무슨 일 생기면 일단 주먹부터 날려. 이 누나가 합의금은 꼭 마련해 보마. 미련 곰탱이 같은 우리 오빠는 경계심이 없어.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느끼는 게 없나 봐. 솔직히 내가 이거 배워서 뭐하게. 일단 좀 배워. 언젠간 배워두면 가죽이니까 그래. 돼지 껍데기는 잘 구울 거 아니야. 너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친구야. 그래도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계속 새언니가 불안했어요. 제 눈을 속일 수 없는 게 수강생인 남자의 절반은 가죽이 아니라 새언니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절반의 절반은 얼굴까지 잘생겼습니다. 저희 오빠를 냉정하게 평가해보자면 둥글둥글 귀엽기는 해도 하루 이틀 정도면 좀 질리는 얼굴이거든요. 계속 보다 보면 저게 돼지야 사람이야 싶고 새언니가 요리를 잘하니까 최근에는 물이 올라서 얼굴에 광이 나는 돼지 같았죠. 그래서 전 집에다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했고 오빠에게 다이어트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모양인지 오빠는 밥을 먹는 게 확 줄었죠. 주말에 밥을 먹을 때마다 부모님은 오빠가 살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건 부모님의 기준이었을 거예요. 저는 전혀 그걸 못 느꼈죠.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났을까? 정말로 몰라볼 정도로 살이 빠졌더라고요. 심지어 안색도 좋지 않았고 너무 무리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도 모두 걱정하시는데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남기기까지 했죠. 이제 그만해. 그냥 먹으면서 건강하게 빼. 아니, 입맛이 좀 없네. 위가 작아진 건가?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없어. 그냥 입맛이 좀 없을 뿐이야. 하지만 그게 아닌 건 확실했어요. 왜냐면 새언니도 부쩍 살이 빠지고 전처럼 웃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부싸움인가 했어요. 오빠는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음식을 입에 대지 않기 때문이죠. 금붕어가 죽었다고 3일을 굶었으니 싸움이 났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였죠. 전 순간 얼굴만 반반한 수강생을 떠올렸습니다. 친구를 공방에 심어뒀지만 워낙 눈치가 없는 놈이라 도움이 안 될 줄 알았죠. 정말 바람이라도 피운 건가 막연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저와 부모님 모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위암 2기라고 하더군요. 위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오열하시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반응하려고 했지만 새언니의 멍한 눈빛을 보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이 계속 빠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조직 검사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또 오빠는 빨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본인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어 언니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멍충아,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하지. 왜 그걸 혼자 앓고 끙끙거려 이놈아. 아이고, 이 나쁜 자식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술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당연하지. 내가 그 정도로 못 이길까봐. 오빠는 수술을 했고 위의 60%를 절제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쾌활함을 유지했죠. 병실에 있는 사람들과 수다도 떨고 힘든 내색도 없이 치료도 잘 받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암은 1년 뒤에 간으로 전이됐고 다시 몇 개월 후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전이 속도도 빠르고 크기도 금방 커졌다고 해요. 그렇게 말이 많던 오빠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부터 거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언니는 공방을 닫고 오빠의 치료에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정도로 밝고 쾌활하게 이야기를 했죠. 오빠는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새언니는 상관없다는 듯이 혼자 묻고 대답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몸으로 어찌나 씩씩하게 행동하는지 솔직히 그게 더 슬퍼 보였어요. 딱 2년 걸렸습니다. 오빠가 수술하고 나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말이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 세 언니가 모두가 그랬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걸 몰랐기에 더욱 그랬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후회도 하고 그리워도 하고 가끔씩은 잊었다가 또 생각나면 울고 그렇게 정신없이 보냈어요. 현관문을 보고 있으면 언제라도 곰같이 큰 몸을 이끌고 들어올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항상 말이 넘치던 저희 집도 조용해졌고 그런 날이면 더욱 슬퍼서 부모님 몰래 많이도 울었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언제나 저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해주는 좋은 오빠였었거든요. 아마 모두가 그랬겠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새언니는 여전히 주말마다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때만큼은 북적북적하고 예전과 다름없이 소란스럽습니다. 넷이서 같이 TV를 보며 수다도 떨죠. 모든 게 이전처럼 돌아가는 듯 했어요. 새언니는 공방을 다시 열었고 부모님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갑니다. 마치 딸 하나가 더 생긴 것 같다고 부모님이 이야기하실 정도였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방에서 잠든 새언니를 깨우고 제 옷을 빌려주고 야식도 함께 시켜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 말입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좋은 사람 있으면. 언니 좋다는 사람 많잖아요. 없어요. 전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게 되었죠. 부모님과 저는 오랜만에 새언니와 외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음식을 포장해서 왔어요. 언니가 일이 끝나는 건 좀 시간이 걸리니 가는 길에 집에 올려주자 싶어서 몇 년 만에 오빠와 새언니가 살았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현관에서 몇 발자국 못 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거실에 걸린 결혼사진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집은 오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매일 뭔가를 만들고 꾸미기를 좋아했던 새언니의 시간이 그날 이후 딱 멈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옷방이며 침대며 오빠의 옷이 그대로 걸려있는 걸 보고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죠. 현관문만 봐도 그립고 슬픈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았는데 이 집은 그냥 오빠 자체였어요. 아버지도 아이고 하면서 털썩 주저앉았고 저도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방 벽 안쪽을 가득 채운 건 인화한 오빠의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엄마는 커다란 비닐봉지에 오빠의 옷이며 물건들을 다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도 저도 사진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떼어 챙겼어요. 모든 걸 다 챙긴 후 어머니는 이제 내 며느리 안 할란다 하는데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주말 낮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 친구를 불러내 술을 한 잔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공방에 제가 억지로 끌고 갔던 친구였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새언니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그 친구가 저희 새언니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지 좀 됐기 때문이죠. 워낙 느리고 답답한 친구라서 몇 번이나 잘해보라고 했지만 솔직히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죠. 이 친구라면 괜찮을 듯 했거든요. 저희 오빠와는 정반대의 성격에 말수도 없었지만 진중하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무엇보다 꽤 오랜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 오기도 했고요. 다만 새언니가 여전히 오빠를 그리워하는 게 마음에 걸렸죠. 친구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지만 내가 첫 번째가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이 끝난 새언니가 집에서 사라진 물건을 찾으러 왔고 전 술을 먹다가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 난장판이 된 집을 발견한 거였죠. 상황은 제일 처음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모진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는 소금을 뿌리고 저는 새언니의 손목을 끌어당기고 있었죠. 하지만 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몸에 무슨 기운이 나는지
계속 울면서도 소파를 잡고 신발장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저 내쫓지 마세요. 저 죽어요. 저 여기서 나가면 정말 죽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뭐든 다 잘못했으니까 저 버리지 마세요. 네가 그 꼴을 하고 사는데 내가 마음이 편해? 너 보기 싫다. 나가라. 자주 안 올게요. 네? 제가 자주 온 건 오빠를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미칠 것 같아서 왔어요. 제발 여기서는 오빠 냄새도 나고. 어머니,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아가씨. 새언니가 서럽게 목을 놓아 우는데 저도 울고 말았어요. 싫다. 이제 내 며느리는 안 하자. 그냥 내 딸하자, 응? 그 사이 울음을 얼마나 삼켰는지 목이 쓰리고 아플 정도였어요. 어머니도 아이처럼 결국 우셨죠. 우리는 오빠를 잃었던 그날처럼 울었습니다. 사랑을 해서 놓아준다는 말이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우리는 새언니를 잃었습니다. 대신 제게는 언니, 부모님에게는 큰 딸이 생겼죠. 제 친구는 아주 열심히 구애를 펼쳤고 10년 만에 저희 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연하에다가 재혼이라는 조건 때문에 제 친구 집 쪽에 반대가 심했다고는 하지만 새언니의, 아니 저희 언니의 고운 심성을 보고 허락을 받는 건 시간 문제였죠. 어머니는 그 반대 때문에 같이 심통이 나서 다시금 사랑과 전쟁을 유튜브로 시청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결혼이 썩 내키진 않아. 요목조목 따지고 보면 나도 내 딸 너무 아깝고. 엄마, 내가 사랑과 전쟁 그만 보라고 했지. 아유, 진짜 내가 못 살아. 일단 반대하는 거야. 그래야 기가 팍 죽는다니까. 아빠, 좀. 네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부모님과 똑같구나. 넌 한눈만 팔아봐라. 한순간에 애꾸가 되는 수 있으니까. 알겠어? 이제 곧 언니의 결혼식이 다가오네요. 저희 아버지는 언니와 하루 종일 팔짱을 끼고 결혼 행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유난이라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죽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는 못 들어갈 거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건 맞다고 확실히 준비하자고 동의하셨죠. 저희 집 참 한결같지 않나요? 가끔씩 밖에 내놓으면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전 우리 부모님 딸인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 언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빠, 우리 오빠 정말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결혼식 끝나고 우리 다 같이 들리기로 했어.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언니 행복 빌어줘.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수다도 많이 떨고 행복해야 돼. 알았지? 사랑해, 오빠.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